성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며? 그럼 지성 씨는 이 배후에 누가 있죠? 옛날에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친아버지 강 회장도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뭐? 말도 안 돼. 그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과거의 상처가 물러간 것처럼 보일 때 편지, 유언장 또는 예상치 못한 선언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비밀들이 갑자기 떠올라 고통과 무서운 진실, 그리고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사랑, 신뢰, 용서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파란만장한 나날의 시작일까요? 모든 사건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모든 결정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자. 11살 아들 준호와 함께 사는 미혼모 31살 미니입니다. 매일 웃는 아들을 보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지만 과거의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 삶은 많은 도전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부터 저는 일어나서 제 자신과 제 아들을 위해 빛을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를 이 세상에 데려온 날도 미혼모 선택이라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에 직면한 날이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전 남편은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를 떠났다. 그는 가족의 책임을 지고 더 쉬운 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불신, 차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처럼 느껴졌다. 친척이 옆에 없으면 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것부터 부유한 가족을 위해 집을 청소하는 것까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했다. 준호를 처음 키운 날들은 끊임없는 전쟁이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누워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을 보냈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다 두고 갈까 하다가 준호가 자는 순진한 얼굴만 보면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나는 아들이 사랑과 관심이 결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과거의 어둠은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고 가혹한 별명이 붙었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참아야 했다. 어떤 날은 온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리는 구부리고 싶었지만 마음은 허락하지 않았다. 준호를 위해서 저는 더 강하고 더 강한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고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제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비상한 노력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돌이켜보면 먼 뒤를 헤쳐나온 것 같다. 준호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효도하며 자랐고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삶이 여전히 많이 힘들지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과거가 짐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저는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지만 항상 제 아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고 노력해요. 준호에게 인생에는 많은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끈기 있고 끊임없이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 저를 무조건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아원에 빨갛게 있을 때부터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편지 한 통에 부모님께서 가족의 비밀 때문에 저를 부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왜? 라는 질문을 받고 자랐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숨어 있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종종 창밖을 내다보고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상상하며 저를 껴안고 모든 것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날들은 침묵과 공허 속에서만 지나갔다. 고아원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결코 입양되지 않은 드문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내 새 가족을 찾았고 나는 잊혀진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고아원 관리인들은 나를 동정심으로 대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이유, 해명을 갈망한다.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않았던 아이였던지 안도감에 대한 대가로 기꺼이 나를 포기하려 할 만큼 내 존재가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궁금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편지는 항상 베개 밑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진 유일한 위로이자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글을 다시 읽을 때마다 고통이 더 깊어지는 것만 느꼈다. 가족의 비밀, 그 문구는 수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 되었다. 어떤 비밀이 그들이 그들의 아이를 버리게 할 정도로 클 수 있을까? 제가 그 비밀에 연루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들이 지우고 싶어 했던 결과인가요? 제 어린 시절은 색깔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다친 삶을 사는 법을 배운다. 학교에서 저는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항상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느꼈다. 또래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데리러 오고 사랑받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부러움을 금할 수 없어요. 그 미소, 그 따뜻한 품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언젠가 내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영원히 무명의 그림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가족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린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다. 사랑이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첫날부터 잃어버린 내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내가 사는 타가소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4개의 오래된 벽, 천문에 철찬이 붙어있고 공기는 항상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합니다. 고아원 관리인, 항상 교태를 부리던 여성분이 가혹한 처벌을 다했습니다.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작은 실수를 저지르기만 하면 야외에서 저녁 식사를 금지당하거나 더 나쁜 짓을 하면 차가운 돌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처벌을 더 잔인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더 큰 아이들은요? 그들은 어린 교도관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한 권력을 이용해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이 견뎌야 하는 모든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었다. 나는 그들에게 세탁, 청소, 심지어 그들의 숙제까지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 자신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끓는 물을 내 손에 끼얹은 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날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30명 이상의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도록 강요받았다. 나는 지치고 순간의 부주의로 끓는 물보라가 왼손으로 쓰러졌다. 고통은 타는 불길처럼 따끔거렸지만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다. 나는 소리쳤지만 내가 받은 것이야고는 지배인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녀는 한마디만 말했다. 자신이 자초하면 스스로 참는다. 나는 방구석으로 달려가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더러운 수건을 꺼내 화상을 입었다. 내 눈물은 끊임없이 흘렸다. 단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살든 죽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상처는 나중에 왼손에 큰 흉터가 되었고 구겨지고 못생겼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내가 겪었던 부당함을 기억한다. 그날부터 저는 누구도 더 이상 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고통을 감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경멸하는 눈빛과 독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강해지지만 또한 너무 강해서 꿈을 꾸거나 나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한다. 나는 어떻게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지 몰랐고 계속 머무르면 모든 희망을 잃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바깥의 삶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여전히 이 네 개의 갇힌 벽보다 낫다고 믿는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타가소를 떠나 제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강인하고 나이에 비해 성숙한 소년 지섬을 만났다. 그는 수용소의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았고 괴롭힐 방법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섬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는 것처럼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둔다. 그 냉담함과 무관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성이가 왜 내게 다가오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한 가지는 제가 처음으로 제가 나이든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지성이가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는 큰 소리도 싸우지 않았지만 단호한 눈빛과 몇 마디의 확고한 말만으로 그 젊은이들은 떠났다. 그날 이후로 지성이가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지만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스캔들 후에 그는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 그들은 아들을 보호하는 대신 가족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그를 이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선이는 태연하게 그 말을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의 깊은 아픔이 숨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항상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종종 캠프 뒤로 숨어서 큰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곳으로 피신한다. 그늘진 나무 그늘에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었다. 지성이는 항상 언젠가 여길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말해요. 그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반드시 자신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에게 증명할 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굳건함을 느끼면서 내 마음의 고통과 조화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작고 연약하지만 나도 나만의 꿈이 있다. 처벌도 없고 멸시하는 시선도 없는 곳을 꿈꾼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곳. 지성이는 제가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웃습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든 자유를 찾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요. 그 뿌리는 우리의 비밀 은신처가 되어 모든 고통, 두려움, 외로움이 이야기, 꿈, 때로는 편안한 침묵으로 대체되는 곳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선이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빗줄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여전히 약간의 희망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느 날 지선이가 달라졌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눈빛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나를 큰 나무 뒤로 끌고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관리자. 그녀는 그냥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가 인신매매 조직을 위해 아이들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한다. 바로 지성의 말은 나를 오싹하게 했다. 나의 심장은 공포와 당황스러움으로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 이곳이 쉬어도 이렇게 끔찍한 사실이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지성의 투지 넘치는 눈빛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몰래 빠져나가 캠프 뒤의 숲을 지나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폭풍우가 쏟아졌다. 바람이 창문들을 스치는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조용히 챙겼다. 지섬은 추위를 막기 위해 입으라고 헌코트를 건네주었다. 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나는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근심이 느껴진다. 시계바늘이 자점을 가리키자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발걸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두운 복도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가렸다.
우리는 긴 문을 슬그머니 통과했고 몇 발자국밖에 남지 않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캠프 뒤에 공터를 건널 때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만. 그들을 잡아라. 매니저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서 포효했다. 지성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더 빨리 끌고 미끄러운 진흙을 헤치며 질주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놓치면 어둠과 절망에 의해 삼켜질 것처럼 나를 꽉 붙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빨리 따라갔다. 우리는 숲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숨결이 거칠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넘어졌고 진흙 속에 숨어있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다. 가, 라고 지성이가 단호하게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나는 그들을 막을 것이다. 무엇이든 여기서 나가야 해. 아니, 지성아. 널 두고 갈 수 없어. 눈물이 빗물과 섞이면서 나는 소리쳤다. 너는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체포될 겁니다. 나에게 약속해. 너는 나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성이가 저를 앞으로 밀었어요. 그는 저항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격자들을 마주했다. 지배인의 우렁찬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감히 물러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달리고 계속 달렸고 얼굴에 눈물이 쏟아졌다. 숲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근처 마을에서 첫 불빛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성이가 그는 이미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때가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때야. 너의 작지만 용감한 모습이 빗속으로 가라앉았다. 지성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다시 잡혔고 어디로 끌려갔거나 어떤 벌을 받았는지 나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와의 약속을 지킨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왼손에 난 상처와 지성에 대한 기억은 내 안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었고 고통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항상 희미한 불빛이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운명적인 폭풍우가 몰아친 밤 이후 나는 춥고 배고픔에 질려 마을의 낯선 거리를 배회했다.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지나다는 사람들의 시선은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날 아침볕에 사무친 추위 아래 보도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해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자 낡아 빠진 나무문이 있는 작은 성단이 보였다. 종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지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소리가 났다. 제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유일하게 무섭게 보이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안에서 온순한 얼굴과 동정의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 박 목사를 만난다. 그는 내가 문 근처에서 떨고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의 중앙 칸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볍게 너 뭐 좀 먹었니?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몇 분 후에 그는 나에게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식사를 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죽그릇에 떨어졌다. 여러 날의 굶주림 끝에 처음 먹는 식사였고 제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해한 듯했다. 그는 나를 낡은 침대와 담요 몇 잔만 있는 교회 뒤편 작은 방에 머물게 했다. 그 당시 나에게 그것은 천국이었다. 그는 또 평소교회에 도우러 온 친절한 여인 김 여사에게 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뒷정원을 청소하고 요리하고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 종소리부터 주말마다 울려 퍼지는 찬송가까지 교회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다. 한 번은 박 목사님에게 왜 저를 도와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낯선 아이, 이름도 친척도 없는 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고 말했다. 저도요. 몇 달 후
박 목사는 내가 마을의 작은 빵집에서 고용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왔다. 가게 주인 이모 씨는 엄격하지만 친절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청소와 설거지 같은 일만 시켰지만 점차적으로 그녀는 저에게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은 재료를 잘못 재서 큰 케이크를 망쳤고 혼날까봐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 씨는 한숨만 내쉬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틀리면 다시 해. 누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케이크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도 느끼게 되었다. 뜨거운 빵 덩어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오븐에서 나옵니다. 빵집은 내가 찾은 즐거움을 찾는 장소가 되었고, 교회는 내가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이 되었다. 그 작은 마을에 사는 날들은 쉽지 않았지만 친절은 사소한 것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 목사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제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밝은 구석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제가 출발한 곳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제 스스로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어둠을 헤쳐나가려 수년간 노력한 끝에 따뜻한 미소와 함께 동정에 가득 찬 눈을 가진 착한 남자 서모를 만났다. 우리는 내가 일하는 빵집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가게가 붕괴는데도 항상 인내심을 갖고 줄을 서는 단골 고객이었고 항상 같은 종류의 빵인 호두빵을 샀다. 처음에는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계산대에서의 짧은 만남은 내가 매일 기대하는 것이 되었다. 그는 항상 진심 어린 어조로 제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아요? 혹은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 간단한 말들이 제가 여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성우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청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빵집에 손님이 없을 때 그는 내 옆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물었다. 처음으로 나는 감히 마음을 열고 아픈 과거, 고아원에서 살았던 세월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도망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나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나는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고만 말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사이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싹 텄다. 성우는 저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과거를 잊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가 청혼했을 때 나는 행복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당신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박 목사가 주재하는 교회에서 작은 예배를 드리며 결혼했다. 부드러운 촛불과 울려 퍼지는 찬송가 아래서 저는 마침내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단지 제가 머물 곳이 아니라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죠. 내년에 우리는 첫째 아들 준호를 환영한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는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주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겪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결코 외롭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성우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다. 준호랑 노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지 모르지만 성우와 준호 덕분에 다른 사람과 나를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작은 가족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가 원했던 전부이다. 그리고 매일 저는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삶이 고요해 보였다. 우리의 작은 가족은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날들에 산다. 성우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고 준호는 우리 둘의 기쁨이다. 하지만 인생은 혹독한 농담처럼 불의의 사고가 성우를 앗아갈 때 다시 한번 나를 어둠 속으로 내몰았다. 성우가 퇴근 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오는 오후였다.
나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렸다. 내 심장은 멎고 손발이 녹초가 되어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는 순간 나는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고통이 너무 커서 울 수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게 빛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 그 남자는 이제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그 후 며칠은 악몽처럼 지나갔다. 장례를 스스로 치러야 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준호를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이의 눈에서 슬픔을 봅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엄마? 그 질문은 아이가 말할 때마다 내 마음에 칼날이 박히는 것처럼 계속 울려 퍼졌다. 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감추고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먼 곳으로 가셨지만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볼 것이다. 성우를 잃은 뒤 탈출하려던 절망의 구렁텅이로 다시 밀려난 느낌이다. 고아원, 지성, 그리고 지난 세월의 외로움에 대한 기억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때때로 저는 제가 이 도전적인 삶을 다시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볼 때마다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아이들이 겪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성우가 내 버팀목이었던 것처럼 내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일을 더 받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들어와서 준호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피곤하지만 여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착하고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자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성우를 잃은 고통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제 마음의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그의 미소와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럴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믿고 가장 소중한 유산인 사랑과 삶에 대한 믿음을 준 성우를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상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저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우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과거의 유령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유령을 극복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우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그의 유물을 치웠다. 친숙한 용품, 우리의 작은 기념품, 준호와 함께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본 적이 없는 낡은 서랍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그 글씨는 급히 쓴 것처럼 휘갈겨져 있었다. 나는 이상한 불안감으로 편지를 개봉했다. 내용물은 단지 몇 줄에 불과하다. 그녀의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고아원의 그녀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 조심하세요. 잘 보고 있어. 그 글을 다 읽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편지가 내 손에서 떨어졌고 일련의 질문으로 머리가 돌았다. 성이 누구죠? 그리고 왜 성우의 죽음이 제가 묻으려 했던 과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운 빗길에 뒤집힌 그 사고,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교통사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의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성우는 원래 운전 부주의한 사람이 아닌데 사고가 나기 전에 누군가가 당신을 미행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그가 단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 걱정했다고 생각했다. 편지에 실린 말은 내가 깊이 묻어두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고아원에서 보낸 세월 동안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팔렸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나의 유일한 친구 지성이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인식매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들이 저를 찾아냈는데 이제 성우가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된 건가요? 두려움은 제 안에서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에 수반되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성우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면 탈잠을 끼고 지켜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함께한 몇 년의 행복한 시간 동안 저를 지켜주었고 이제 저는 당신뿐만 아니라 준호 씨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당분간은 편지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준호에게 아이를 겁먹게 하는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이가 잠들었을 때 저는 제 방에 앉아서 편지의 모든 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명확한 단서는 없지만 저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도망치려고 했던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지성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너는 내가 타가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했지만 나는 그날 밤 이후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가능할까? 지성이 살아있나?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을 알고 있을까요? 나는 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성우의 죽음이 정말 음모라면 밝혀야 한다. 과거는 나를 상처 입혔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다시는 내 가족을 타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절망에 빠진 저는 몇 년 전에 구원을 찾았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안채에 들어서니 낯익은 고요함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위로 대신 외로움을 더할 뿐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올려다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저는 단지 누군가가 답을 주길 바랬습니다. 혹은 적어도 계속 강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요. 강 회장을 만났을 때였다. 위험 있는 모습의 나이든 사업가였지만 눈빛에는 숨기기 힘든 피로와 고통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맨 앞줄에 앉아 묵묵히 십자가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일어섰을 때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왼손의 큰 상처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젊은 소녀라고 그는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흉터는 어떻게 구했어요? 나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이 그가 이해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내가 고아원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고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한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실종되었다. 우리는 사방을 뒤졌지만 단서가 없었다. 지성이라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었다. 지성, 그 이름, 그 목소리, 그리고 어두운 날로부터 내 유일한 친구 이미지가 즉시 떠올랐다. 지성이. 하고 나는 말문이 막히는 듯 반복했다. 지성이요? 그는 고아원에 있었다. 강 회장은 나를 깜짝 놀라 쳐다보았고 눈빛은 희망의 빛으로 빛났다. 지성을 알아요? 제발 다 말해줘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캠프 뒤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나눴던 꿈들, 그리고 우리가 도망치려고 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들. 나는 그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이야기했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어둠과 빛 속에서 다시 잡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쥐며 몸을 움츠렸다. 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그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알아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 우연의 일치란 그리 우연일 수 없다. 저는 그를 보면서 운명이 저를 이 교회로 다시 이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과거와 그의 비극이 난해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만약 지성이가 정말 그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제 현재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우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고 강 회장은 눈빛이 단호해지며 말했다. 만약 그 라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성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치열했다. 앞으로의 여전히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지성이에 대해서, 성우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나의 작은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다. 교회 안의 부드러운 촛불 아래 나와 강 회장은 악수를 하며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빛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기억과 인명의 편지에서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서를 가지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재계 인맥을 총동원해 조사했고 나는 보육원 시절의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돌아봤다. 점점 더 무서운 그림이 나타났다. 옛날 고아원은 부행한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일뿐만 아니라 거대한 인식매매 조직을 위한 위장처였다. 지성이와 같은 저 같은 아이들은 가장 어두운 목적을 위해 상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다졌다. 그는 지성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돌아올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조사는 더 큰 놀라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성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탈출하는 대신 인식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손에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억압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직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지성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았고 큰 나무 아래에서의 꿈도 잊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지성은 조직에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작은 선녀에서 감히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강력한 지하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표는 이 범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을 타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성이를 찾아갔을 때 나는 너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천진난만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의 내 친구는 이제 권력과 위험의 겉모습을 지닌 차가운 남자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나는 그 눈에 익숙한 관체를 알아차렸다. 미니, 내가 내 이름을 부르자 목소리가 따뜻해졌지만 억눌린 감정도 가득했다. 우리는 호화롭지만 답답한 단에 마주 앉았다. 강 회장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성은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밝혀 나를 오싹하게 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니. 지성이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 회선을 파괴하기 위해 나는 나조차도 혐오하는 일을 해야만 했다. 빛을 볼 수 있는 어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성이는 조직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지만 빛을 발하고 아직 갇혀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우의 죽음은 조직 지도자들의 경고로 그들을 막으려는 사람은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성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너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망친 것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희 셋이 직면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지성이가 어둠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고 당신을 탈출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모른다. 강 회장은 아들이 겪은 일을 뼈저리게 생각하면서도 지성 편을 들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끝낼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재결합해야 하고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저와 지성, 강 회장은 함께 조직을 조명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나, 지성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치 있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강 회장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그는 저를 다시 믿게 해주셨고
제가 과거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정의에 대한 희망을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과 함께 그의 유언은 내 삶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다. 강 회장의 변호인은 유언장 낭독에서 그의 막대한 재산은 나와 준호, 지환, 시연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못한 나와 준호는 왜 유언장에 들어있을까? 저의 서프라이즈는 지환 씨와 수연 씨의 반응과는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특히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지환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라고 지환이 목소리를 찡그리며 칼같이 차가운 눈빛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뭔데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동생 수연이 직접 나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눈에는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용당한 게 틀림없어 라고 그녀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아무도 목적 없이 외부인을 돌보기 위해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혐의는 내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다. 강 회장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나에게 준 도움은 거래가 아니라 상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유였다. 하지만 지환과 수연의 눈에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집안으로 끼어든 기회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둘 다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환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일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가족의 것을 돌려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유언장 낭독 다음 날들은 악몽이 되었다. 지환은 변호사를 선임해 내가 강 회장을 이용해 재산을 강탈했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강 회장과 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문들로 가득 차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나는 갑자기 온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준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다른 사람의 험담과 트집 잡는 눈빛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마치 어두운 과거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성이가 나타났다. 넌 지하 조직에서의 역할을 떠났고 이제 내 옆에 기꺼이 서 있어. 아버지는 그녀와 준호를 유언장에 넣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지성이 낮지만 확고부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설명을 빚지 않았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들과 명예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지성이는 이 전쟁에서 나의 유일한 동맹자가 되었다. 그는 지환과 수연의 분노 이면의 진짜 동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둘 다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이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 지환과 수연이 계속 압박을 가하는 동안 나는 나와 준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거나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이 재산을 가지고 그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성이나 저 같은 아이들을 세상의 잔인한 함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포함해서 말이죠. 돈 때문이 아니라 강 회장이 내게 자리를 내준 신념 때문에 모든 것을 직시하기로 했다. 이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제 가치를 지키고 준호를 보호하고 제 목숨을 구해준 남자의 유산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재산 분쟁이 급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지환은 법원에 나와 준호에 대한 상속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 회장의 유언장이 내 쪽에서 받은 속임과 이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대한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저는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업가의 재산을 수수께끼의 여인 또는 싱글맘, 사기꾼 아니면 피해자 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기저기서 실렸다. 저는 광복돼서 욕심 많은 여자
까지 가혹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매일 집 앞을 기자들이 가득 메우고 저와 준호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미 뒤섞인 삶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언론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눈빛이 아니다. 아버지를 가장 잘 알았어야 할 강 회장의 두 자녀인 지원 씨와 수연 씨로부터 나오는 가혹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지환은 법정 조정회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녀는 피해자 행세를 하고 친절한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 그녀는 단지 돈을 원한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유언장에 있을 권리가 없다. 더 은밀한 시연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왜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것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말들은 마치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시간과 진실이 내가 준호를 키우며 평화롭게 사는 것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길 바랬다. 하지만 그들은 동정심 대신 저를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처럼 적으로 봅니다. 재판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중 앞에 서서 제가 묻으려 했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세월, 지성, 그리고 강 회장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감격으로 목이 메는 적이 적지 않았다. 나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해 평화를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고 법정에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 재산을 나에게 남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도 지환과 수연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고 모든 재판을 긴장된 전투로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준호를 생각할 때마다 강 회장이 남긴 유산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지선이가 유일하게 내 옆에 서 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해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나와 준호를 유언장에 넣은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아버지는 쉽게 속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지선이 법정에서 말했다. 그는 미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보았다. 용기와 정직함. 하지만 지성의 증언조차 지환과 수연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의 인생에서 나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 분노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들은 내가 단지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고 믿지 않고 내가 그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제 명예를 얻기 위해 싸웠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팽팽한 분쟁 재판에서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쏘였고 지환과 수연의 비난이 끝없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자 법정 문이 벌컥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고 차가운 모습, 칼처럼 날카로운 눈매로 방 안의 공기를 갑자기 조용하게 만들었다. 지선이에요. 나는 내 어린 시절 친구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지성은 이제 경험적이고 간인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얼굴에 원망과 결단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지환과 수연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그의 등장에 아연실색했다. 내가 다시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고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엎을 줄은 더욱 몰랐다. 재산을 다투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성이 나지막하지만 메아리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과거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지성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환과 수연의 이복현인 강 회장의 친아들이다. 옛날에 어렸을 때 강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난 후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다. 가족 스캔들 후에 지성이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결국 그의 인생이 어두운 갈림길로 접어든 고아원의 손에 넘어졌다. 죽진 않았지만 모든 거 잃었어요. 라고 지성은 지환과 수연에게 시선을 멈추며 말했다.
당신들이 부유한 삶을 사는 동안 나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지섬은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수집되어 온 문서, 증언, 기록 등 증거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동 인신매매에서 권력 조직과의 음흉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옛날 고아원의 모든 범죄 활동을 폭로했다. 지섬은 평생을 그 조직에 잠입해 정보 수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지위로 올라섰고 그들을 타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라고 지성이는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미니와 내가 겪은 일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지성의 등장과 증언은 지환과 수연을 침묵시켰을 뿐 아니라 재판의 국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내가 강 회장을 이용했다는 지환의 주장은 지성의 증거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심지어 지성이 제공한 자료들은 강 회장이 왜 나와 준호를 유언장에 넣었는지를 밝히면서 그는 내 과거를 잘 알고 있고 그 유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성이는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당국의 지원으로 그는 옛날 고아원 뒤에 있던 지하 조직을 완전히 전복시켰다.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매매된 아이들은 언젠가 구출되었다. 그것은 지성이의 개인적인 복수일 뿐만 아니라 너 자신, 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탈이기도 하다. 재판이 끝났을 때 지성이한테 갔더니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해냈어, 라고 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내가 부쉈어. 차갑던 눈빛이 이제 후련하게 빛나던 지성이 나를 본다. 나 혼자가 아니야, 라고 그가 말했다. 내가 없었더라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결국 지섬은 재산의 어떤 부분도 받지 않았다. 돈은 필요 없어, 라고 그는 이제 비난도 원망도 할 수 없는 지환과 수연에게 말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정의이며 나는 그것을 얻었다. 준호와 나의 인생은 그 재판에서 영원히 바뀌었다.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미래가 어떻든 간에 저는 제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성 덕분에 수년 동안 고통이 마침내 해결되어 더 이상 증오가 없고 희망만 남은 새로운 장이 열렸다. 떠나기 전 지성이는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편지를 내게 남겼다. 당신의 글을 읽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희, 넌 내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야. 비록 우리가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우정, 희생,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들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어줍니다. 내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불굴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세상에 여전히 믿음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보다 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필요하면 항상 여기 있다는 걸 알아둬. 지성.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슬프고도 안도감을 느꼈다. 지성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에게 그 편지는 단지 작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강 이사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 인생의 최대 강박관념이었던 보육원을 개조하기 위해 남긴 재산을 강 이사장이 꼭 옹호할 만한 일을 하기로 했다. 저는 고통과 불에 그리고 죄악이 깃든 곳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온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아원 개조 프로젝트는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을 재설계하고 아늑한 담을 만드는 것부터 헌신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직원을 뽑는 것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지성 씨와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곳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유치원이 막 완공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희망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은 재생과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은 새 유치원의 문 앞에 서서 맑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주하고 이겨내는 법을 배운 과거로부터 온 인사처럼 부드러운 햇빛이 내리쬐었다. 준호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고 엄마, 여기 엄마가 계셨던 곳이죠. 이제 옛날 엄마처럼 아이들의 집이 될 것인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들아. 엄마다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작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아이들은 수줍지만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유치원에 들어섰다. 나는 그들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여전히 사랑에 굶주린 소녀인 예년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저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과거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도 빛은 항상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기회, 희망을 가질 기회,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도 살고 있습니다.